네, 여러분 휴식 잘 취하고 오셨습니까?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2020 이제 지금부터 트랙 B1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단기간에 큰 변화를 초래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 교육 현장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대면보다는 비대면이 주요 의사소통 방식이 되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은 한편으로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5개월간 새로운 환경에서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 여러 측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원격 수업을 위해서 수업 설계, 운영, 평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혁신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트랙 B1, 코로나19 혁신의 기록과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서 이루어진 혁신과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세 분의 발표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발표는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페르난도 레이머스 교수님께서 불확실한 시대 속 글로벌 시민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하버드 국제교육정책 석사과정이 학과장이시자 동대학 글로벌 교육혁신 이니셔티브의 그 디렉터로 재임 중이신데요. 교수님께서는 시차로 인해서 강연 영상을 사전에 녹화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교수님의 강연 영상 지금부터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저는 페르난도 레이머스라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럼이 개최되고 있는데요.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교육 혁신에 있어서 기술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코비드-19 상황에서 교육 기회를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3월달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에 여러 가지 그런 지장이 생겼죠. 그런데 한국은 굉장히 큰 그런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정말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팬데믹 이전의 교육 기회 수준으로 회복할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을 우리가 달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팬데믹 이전에 존재하던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학생들이 21세기의 시민으로서 그리고 경제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요. 저희가 갖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교육적 목적이 재구축을 하고 더 잘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의 시대에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2020년 3월 11일 코로나19가 운석처럼 지구를 강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던 삶은 끝났죠. 온갖 장애가 나타났습니다. 사람의 건강이 영향을 입었고요. 또 여러 가지 사망이라든지 피해자 가족들이 생겼고 또 경제적인 영향이 만만치 않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경제 활동이 중단이 되었고요. 그 결과 생계 위협을 받는 개인들이 많이 생겨났고 많은 가정의 환경이 변화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마치 운석이 지구를 강타해서 이런 구멍이 생겨서 사회를 개선코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마치 이 구멍으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우리가 알고 있죠.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려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정당한 우려들이죠. 일단 학습 손실이 있을 거다. 그리고 학생들의 진로라든지 커리어에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가족, 지역사회, 국가에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합당한 그런 우려겠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팬데믹은 사실 역사적으로 우리 인간이 좀 더 잘 재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1340년 즈음이죠. 이탈리아를 강타한 팬데믹이 있었습니다. 2년 후에 이탈리아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정말 큰 타격을 입혔죠. 자, 정말 피해가 컸던 팬데믹인 것은 맞습니다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사회에 대해서 한번 재고하게끔 유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사회 내 이동을 야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상인의 가족들이 이제 은행가가 되기도 했고요. 대표적인 예가 메디치 가문이 되겠죠. 이들은 부를 이용을 해서 예술의 발전을 가져왔고요. 또한 신생과학이 발전하도록 자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탈리아 르네상스를 가져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코비드19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육에 있어서 그리고 삶의 방식에 있어서 르네상스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물론 의심할 여지 없이 이 팬데믹의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입니다. Foreign Affairs라는 저널의 최신호의 주요 기사를 보면 전 세계가 이제 여러 번 금융위기를 겪을 거다. 그리고 일부 국가들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동 축소, 세계 무역 축소, 실업 증가, 그리고 빈곤층 증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또 저소득 가구에 더 큰 지장이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6천만 명이 추가로 극빈층이 되고 또 경기 회복이 매우 느릴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심각한 국제적 재난이고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자, 유엔의 사무총장이 팬데믹의 특성이 이제 단순히 보건 위기가 아님을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경제, 인도주의, 안보 위기다. 그래서 개인과 가정,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짚어주었고요. 또한 국가 내의 그리고 국가 간의 취약한 부분들을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유엔의 사무총장은 우리의 대응과 그리고 또 국가들이 공동의 선을 위해서 협력하는 데 있어서 사회의 구조를 우리가 재구축하고 또 재상상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열정과 연대가 주도하는 사회 전체의, 정부 전체의, 그리고 세계 전체의 접근법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 발언은 이 비전과 결을 같이 합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잘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을 좀 더 잘 구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굉장히 야심찬, 실행하기 굉장히 어려운 계획입니다. 자, 왜 야심찬 계획이냐?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팬데믹 직전의 교육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은 OECD가 수행하는 피사 서베이죠. 예, 지난 집행기 때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 영역에서 학생들의 지식과 능력이 어떤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신과 삶에 대한 중요한 질문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질문 중 하나를 보면 삶에 대한 만족도를 학생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본인의 삶에 만족한다라고 답한 학생의 비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역설적이게도 지금은 인류가 기대 수명도 굉장히 길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하죠. 이러한 상황인데 많은 학생들이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을 보시죠. 5명의 학생 중 3명만이 만족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굉장히 많은 국가가 그 상황은 비슷합니다. 자, 같은 설문에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느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그렇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죠. 자, 한국의 경우 어떨까요? 상대적으로 좀 낮죠. 10%를 약간 밑도는 그런 수치이지만 그래도 학교에서는 이와 같은 괴롭힘이 일어나면 안 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뭐 폭력이나 심리적인 괴롭힘을 당하라고 우리가 학교를 만든 건 아니니까요. 동일 설문에서 이제 삶의 의미가 있는지, 목적이 있는지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학생들이 부정적인 답을 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한국의 70% 미만의 학생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OECD 평균하고 상당히 비슷한 수치죠. 자, 학생 3명 중 1명은 삶의 목적이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학교에서의 상황을 이제 많이 보신 분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사실 이와 같은 답변이 그렇게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많은 학교가
그 기능하는 방식을 보면 학생들의 에이전시를 키우고 목적의식, 자기 효능감이 생기도록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고 문제 해결하도록 고안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교육 특혜를 많이 누리는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OECD의 다른 설문이죠. 탈리스라는 질문인데요. 예, 교사들에게 교수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사들이 이제 교사 중심적인 것들은 굉장히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해주기 이런 걸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한국 교사의 80%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학습 전에 수업 전에 학습 목표 말해주기 이런 것도 한국 교사의 80%가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95%는 수업 전에 학생들이 뭘 해야 되는지 뭐가 기대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또 새로 배우는 내용이 이전에 학습한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하고 있었죠. 한국의 경우 80% 이상의 교사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학생들에게 도전 과제를 주는가? 정말 고도의 기술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가? 답이 간단하지 않은 문제를 제시하는가? 이런 거를 물어봤더니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는 교사 수가 훨씬 적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명한 답이 없는 과제를 학생들에게 주시나요? 라고 물었더니 뭐 아까는 명확한 수업 목표를 준다, 요약을 해준다라고 그렇게 잘 하시던 교사 선생님들께서 한 40% 미만이 이런 어려운 과제를 학생들에게 준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율은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낮았습니다. 30% 미만이었거든요. 자,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질문을 학생들에게 하는가라고 했더니 한국의 경우는 40에서 45%의 교사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그룹으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조별 활동을 주는가라고 했더니 60%만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문제 해결 방법을 직접 결정하도록 하는가라고 했더니 한국 교사의 50% 미만이 그렇다라고 했고요. 일주일 이상 걸려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주는가라고 했더니 3명 중 1명의 교사만이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힘들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놀랍지가 않습니다. 독립적인 학습,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자율성, 호기심, 목적의식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학생들의 학습을 우리가 뒷받침하려다가 사실 스스로 학습하는 능력을 못 키워준 것입니다. 즉 교사가 떠먹여주는 것이 의존하게 만든 것이죠. 지금 학교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렇게 과거처럼 떠먹여줄 수가 없게 되자 문제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교사들이 학생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이 학습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단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처럼 기술을 이용해서 교육을 지속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할 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런 난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달성하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요. 분명 기존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교수법과 특정 교수법이 학생들에게 도움되는 그런 역량과 관련된 문제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3월 초 제가 OECD, 세계은행, 그리고 100라는 조직의 동료들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준의 교육 당국의 교육 연속성의 대안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3월 말에 했던 굉장히 간단한 설문이 있는데요. 저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했던 거죠. 어떤 체계적인 샘플링을 했던 건 아니고 그냥 편의상 정했던 샘플이었습니다. 자, 100개국에 연락이 닿는 그런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했었고요. 팬데믹 동안 교육 연속성을 위해 어떤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자와 교육 리더들이 예상하는 니즈가 무엇인지를 물어봤는데요. 결과가 정말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3월의 경우 계획이 있는 국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학습에 있어서 엄청난 손실 그리고 다양한 불평등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자, 3개월 후인 5월에 저희가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해서 설문을 반복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뭘 했는지를 질문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굉장히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많은 곳에서는 이 교육 연속성 전략을 구축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전략을 실시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혁신 역량이 대단했고 협업이라든지 멀티미디어 플랫폼을 구축하고 또 기존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교육 연속성을 제공하는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학생들의 그 인식만 있는 거죠. 즉 학생들이 의도된 것을 배우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팬데믹 이후에 세상 속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가? 예, 이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많은 혁신과 커뮤니케이션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와 같은 혁신이 이해 당사자들 간에 그리고 사회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하죠. 창의력과 혁신, 협력, 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좋은 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열리고 있는 이런 컨퍼런스도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우리의 집합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더 잘 재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더 상상하고 또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해서 글로벌 시민을 양성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틀을 벗어난 사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얘기했듯이 팬데믹을 벗어나면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글로벌 시민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자, 교육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가 개발한 몇 개의 툴들이 있습니다.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사들이 학생들이 그 유엔 지속 가능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도구입니다. 혁신, 효과, 상상적 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위한 비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유엔의 SDG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포기하면 안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자, 그래서 북극성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이 리소스들은 현재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육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할 때 어떻게 기존의 학교를 유지시킬까 하는 그런 질문뿐만 아니라 좀 더 야심차고 어려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과 지식을 줄 것인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즉 빈곤과 기아가 없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모두가 건강하고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고 또 양성평등이 존재하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겠죠. 그 어느 때보다 이런 세상에 대한 요구가 큽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달성이 더 어려워진 것이죠. 자,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4죠. SDG의 목표 4입니다. 그 비전을 보면 세부 목표 4.7이라고 되어 있죠.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들은 지속가능 발전 및 지속가능 생활 방식,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의식, 문화 다양성 및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문화의 기여에 대한 교육을 통해 지속가능 발전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및 기술 습득을 보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된 문서를 하나 볼까요? 바로 인권 선언문인데요. 섹션 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시켜야 하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격 발달, 인권에 대한 존중 강화, 기본 자유, 그리고 모든 국가, 인종, 종교 단체에 대한 이해, 용인, 우정 증진, 그리고 유엔의 활동 강화, 평화 유지가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코로나로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힘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런 목표들이 더욱 중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웅크려서 내 할 일이나 하자, 뭐 남이 어떻든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난 75년 동안 발전을 가져온 글로벌 노력을 잊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자주의라든지 평화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노력들이 있었는데 이걸 포기하고 각자 도생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큰 실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고요. 역사적으로는 이런 고립주의라든지 국수주의는 좋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항상 그 갈등을 야기해 왔죠.
자,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팀원들과 함께 여기 보시는 이런 커리큘럼 그리고 리소스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UN SDG 그리고 인권 선언과 그 결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Empowering Global Citizen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350개의 단원으로 구성된 커리큘럼입니다. 유치원까지 고등학교를 아우르고 있고요. 프로젝트 기반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역량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는 60개의 수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 그 첫 번째 커리큘럼의 간소화 버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공동선을 위해 협업하는 법 배우기는 그 SDG하고 결을 같이 하는 그 커리큘럼을 짜는 접근법 7개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월드 코스라고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무엇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원칙에 입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웃컴 베이스 즉 표준 기반, 성과 기반입니다. 그리고 과제 기반 교육학의 기반을 두고 있고요. 또한 행동 강조, 능동적 학습 이런 걸 강조하고 있고요. 지식, 기술, 태도 이런 걸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그런 캡스톤 방식이고요. 빈곤이라든지 양성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달성하려면 환경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장기간에 걸친 캡스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주일 이상이 걸리는 과제, 교사들이 잘 안 내준다라고 했는데요. 이런 캡스톤 과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긴 경우에는 1년도 걸리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통일감 있는 주제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내 그리고 학교 밖의 상황을 이해하고 또 개인적인 목표 이상의 목적을 갖게 합니다. 또 단원들은 다학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과목의 지식을 연결하고 있고 새로운 지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또 에이전시를 장려하고 있죠. 이니셔티브라든지 뭐 변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리더십 이런 걸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 효과적인 것으로부터 배우도록 하고 있죠. 넓은 사고라든지 뭐 가능성을 열어주고 혁신, 기업가 정신 키우기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를 매끄럽게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하이브리드 학습을 하고 홈스쿨링 기회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협업이 가능하니까요. 네, 그래서 코로나의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사가 학생들, 학부모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요. 학부모도 교사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존중하게 되었죠. 이렇게 상호 이해, 상호 존중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협업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하고 심도 있는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커리큘럼의 강조점을 보면 다양한 스킬 개발입니다. 뭐 개인의 스킬 그리고 개인 간 스킬이죠. 그리고 SDG와 인권 선언이 이 커리큘럼의 북극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목표다라는 거죠. 커리큘럼이 이 글로벌과 로컬 사이의 연관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복잡한 이슈에 참여시킵니다. 연령대에 맞게 학생들을 어린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자, 이 커리큘럼과 목표를 연결하기 위해 쓰는 도구 중 하나가 학습 결과를 다음 범주로 명명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다른 문화 간 능력이죠. 뭐 대인관계라든지 개인 내의 관계 그리고 윤리적 차원 이런 것이 포함이 되고요. 지식과 기술을 보면 다양한 분야를 포함시키는데요. 경제, 무역, 인구 통계학, 문화, 정치, 과학, 기술, 보건, 인구 통계학 그리고 비즈니스, 기업가 정신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리고 일과 사고방식도 있었죠. 그래서 각각을 매우 구체적인 학습 목표로 쪼개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그리고 다른 학교에 있는 교사들 사이에 어떤 합의점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통일감과 학교가 추구하는 것에 대한 공유된 비전이 생겨나는 것이죠. 자, 이런 구성 요인, 컨스트럭트가 200개 정도가 됩니다.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역으로 매핑을 합니다. 이런 학습 결과를 이제 구체적인 학습 경험과 연결을 해서 저희가 결국 이 350개의 단원을 만들게 된 것이죠. 예, 그래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립학교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러 언어로도 번역이 되었죠. 자, 그리고 독립적인 학교들이 이를 발판 삼아서 이제 자체 커리큘럼을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수법을 개발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커리큘럼은 좀 방대하죠. 그래서 학교 측에서는 굉장한 커미먼트를 가져야지만 할 수가 있죠.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매주 8시간에서 10시간을 할애할 걸 권장하고 있고요. 또한 잘 교육된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보통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영역과 주제를 가르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가 간단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60 레슨이라고 되어 있는 그 책이죠. 아까 슬라이드에 그 가운데에 있던 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책의 내용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 SDG에서 이 학습 결과로 어떻게 가는가, 그리고 여기서 다시 어떻게 레슨으로 가는가입니다. 그래서 이 추가 책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담고 있는 내용은 글로벌 교육을 전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프로토타입인데요. 학년별로 레슨이 5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교육을 전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사실 굉장히 간단합니다. 13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고요. 리더십 팁 구성, 그 다음에 이 팀이 장기 비전을 구축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SDG를 공부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지식과 스킬, 기질의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도록 하고 있고요.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설계하고, 그 다음에 비전과 프로토콜 프레임워크를 공유합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 리소스를 판별하고, 또 실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개발을 합니다. 그 후에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립을 하고요. 또 전문 인력 개발 전략 수립, 실행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다음에 더 잘 실행해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더 개선해서 한 번 더 하는 거죠. 자, 이런 프로토콜은 에이브 교수법의 초석인 2개의 가설을 가시화시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설은요, 학생들을 특정 활동에 참여시키면 특정 결과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론은 이런 결과를 자신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언어를 가시적으로 만들고 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그리고 교사들이 공개적으로 이런 가설들을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과 학교들이 협업을 해서 개선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자, 제가 공유하고자 하는 마지막 리소스인데요. 이 책 안에 들어가 있는 이론입니다. 다차원적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시민을 양성하기 위해서 시스템 수준의 변화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이 끔찍한 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의 경우는 재난이 선포된 후에 몇 주 후에 출간되었습니다. 4월 초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14만 회 이상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을 더 잘 교육시키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책 안에는 교육 시스템 대변환과 관련된 5개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협업할 수 있는 언어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교육에 어떤 기대를 하는가에 대한 마음 이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들은 문화적, 심리적, 프로페셔널, 제도적, 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과거에 학교가 이제 변화하려고 물론 노력을 했었죠. 근데 이와 같은 노력은 대부분 피상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실 안에 학생 경험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사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도록 했지만 교실에 국한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교실을 벗어나야 됩니다. 교실을 초월해야 됩니다. 결국 교실 내에 국한해서 우리가 혁신을 해봤자 이것은 우리가 그냥 냉장고에 포스트잇 붙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기는 시켜주겠지만 오래 붙어있지는 않겠죠. 자, 글로벌 교육의 영역을 우리가 확대해야만 합니다. 학교의 한 부서나 과가 아니라 학교 전체를 참여시켜야 되고요. 전체 시스템을 제도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희망컨대 이 5개의 수준, 이 다수준 프레임워크가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문화적 관점 무엇일까요? 사회가 학교에 기대하는 것, 그리고 학교가 하는 것 사이에 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는 변증법적인 관계입니다. 양방향의 변증법적 관계인데요. 변화 전략에 필요한 대화, 그리고 의사소통을
과정을 꼭 포함을 시켜야만 합니다. 학교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할 때 사회가 그 권한을 학교에 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좋은 예가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공부가 되겠죠. 자, 심리적 관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어떻게 배우는가와 관련된 가장 발전된 지식을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연구 평의회의 컨센서스 리포트에 이에 대한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문가 양성 관점이죠. 자, 교사와 교장 선생님들께 어려운 일을 하도록 우리가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역량을 키워줘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2만 명 정도가 이 Empowering Global Citizens라는 책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이 책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내용은 흥미롭지만 저는 이런 내용을 가르칠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입니다. 강건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수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고요. 다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스킬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만 하고요. 학생들을 다양한 교육론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물론 기술을 이용해야 되겠죠. 자, 제도적 관점은 그 교육 제도가 말 그대로 제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떤 구성 요소들이 서로 맞물려 있는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예, 교육 과정이 바뀌어도 입시가 이를 반영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육 과정을 바꾸고 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을 키워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치적인 관점 같은 경우에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각기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예, 자신들의 관점이라든지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희망과 열망이라든지 이런 거를 갖고 오겠죠. 그래서 시간을 내서 정말 이들이 하는 말에 경청을 하고 공감하고 또 협상을 해서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열망을 품을 수 있는 어떤 텐트와 같은 변화 제안을 우리가 마련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제 희망은 제가 제안한 이런 도구들, 뭐 책, 그리고 이론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이죠. 학생들이 열정과 유대감으로 서로 협동하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달성해야지만 결국 통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가 있겠죠. 예, 20세기 전 테렌스가 한 말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세상일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낯설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예, 제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빠져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의 르네상스 구축,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바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또 앞으로 이렇게 어떻게 다가올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좋은 강연이었습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발표를 이어가 보겠는데요. 다음으로는 EBS 학교교육본부의 고범석 팀장님께서 언택트 시대 EBS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해외에서 참가 중이신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EBS는요,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TV 방송 그리고 라디오 방송의 지상파와 인터넷으로 학생들이나 성인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공영 방송이자 또 교육 전문 방송국으로서 30년 넘게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유사한 시스템이 없을 정도로 독창적인 대한민국만의 교육 컨텐츠 채널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오늘 발표를 준비해 주신 고범석 팀장님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전 연구원으로서 한국교육방송공사로 이직 후에 미래학습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교육에 대응하는 교육방송에 대한 기획 연구 그리고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창의융합교육부 소프트웨어 교육팀 팀장님이십니다. 자, 그럼 고범석 팀장님을 모시고 강연을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교육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범석입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9월 4일 기준
전체 학교 중 약 39.48%인 8,252곳의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을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EBS는 온라인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일부터 EBS 온라인 개학 강의를 이미 방송되고 있는 초등학교 1, 2학년 포함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9개 학년을 대상으로 교실 수업 지원 및 방과 후 교실 수업 콘텐츠를 포함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육 제한한 상황에서 EBS의 도전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 오늘 EBS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교육의 위기 상황에 EBS의 경험을 토대로 이제는 현실이 된 언택트 교육 상황에서의 에듀테크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EBS의 현황을 통해서 코로나 교육 위기 상황 이전에 EBS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 알아보고 코로나 교육 위기 상황에서 EBS의 대응 노력과 함께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요인을 분석해보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본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의 현황입니다. EBS는 특수목적 방송사로 교육공영 방송사입니다. 세계적인 교육방송사들이 공영방송의 한 영역으로 교육 부분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교육만을 목적으로 별도의 성립된 교육방송사를 운영하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교육에 대한 국가적인 관심이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BS는 금년에 공사 창립 20주년을 맞았지만 교육방송의 시작은 한국전쟁 당시인 1951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피난지 부산의 천막학교에서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500대의 건전지식 라디오를 미국에서 지원받아서 하루에 1회씩 라디오 학교 프로그램이 방송되었습니다. 피난지 부산에서 전쟁 중에도 천막학교를 통해 교육을 이어간 것도 대단하고 전쟁이라고 하는 교육 위기 상황에서 라디오를 활용한 학교 교육 지원은 놀랄만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방송은 초기 KBS의 채널과 라디오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하던 시기부터 시작해서 90년대 교육부 출연기관으로서 TV, 라디오 및 위성 채널을 이용한 독자적인 교육 채널 서비스 시기를 거쳐서 2000년대 교육방송사로서 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까지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한 시기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EBS는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EBS는 고품질 컨텐츠 제작을 통해 글로벌 교육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방송은 1974년 라디오 학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교육 및 미디어의 변화에 대응해서 라디오, TV, 위성 채널, 인터넷 서비스로 확장되고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고교방송, 어린이 채널의 교육, 또 영어 공교육 지원 서비스, 융합교육 지원을 위한 EBS 매스 서비스와 함께 가장 최근 EBS 소프트웨어 온라인 플랫폼 이솝과 온라인 계약을 위한 온라인 클래스 서비스까지 우리 교육에서의 요구에 대응하여 서비스를 다양화하였습니다. 현재 EBS가 제공하고 있는 지상파 및 위성 채널 서비스입니다. EBS는 1TV는 유아 어린이 및 평생교육 채널로 특화되어 있고 EBS 2TV는 창의 융합교육 채널로 지상파 및 위성 채널별 차별화를 통해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고 근본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화된 서비스,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했었습니다. EBS는 2000년부터 인터넷을 활용한 쌍방향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2004년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EBS-I 고교 방송 서비스를 통해 이러닝 시대를 열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인터넷과 모바일뿐만 아니라 교육 내용에 특화된 EBS 어학, EBS 수학, EBS 소프트웨어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이러닝과 대규모 접속 서비스, 교육과정별 특화 서비스 등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EBS의 가장 큰 장점은 고품질 컨텐츠의 제작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외 다양한 방송 컨텐츠 어워드에서 지식교양 컨텐츠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EBS의 우수한 컨텐츠는 컨텐츠 경쟁력으로 NHK, CCTV, PBS, 프랑스 TV 등 세계적인 공영방송사와 디스커버리 채널, 스미소니언 채널 등 유수의 민간 채널에 EBS 컨텐츠가 수출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고품질 컨텐츠 제작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간 공동 제작을 통해서 컨텐츠 제작의 범위를 해외로 확장하고 있으며 교육방송으로서 EBS의 경험을 토대로 해외로 수출한 사업도 콜롬비아를 시작으로 칠레, 베트남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교육 위기 상황에서 EBS의 대응은 EBS가 설립 이후 교육과 미디어의 변화에 맞춰 시도한 다양한 도전과 고품질 컨텐츠 제작을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교육 위기 상황에서 EBS가 어떻게 에듀테크를 활용하여 학교 교육을 지원하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EBS의 대응 경과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긴급하게 학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한 에듀테크 기반 대응이 진행되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2월 21일 EBS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내부적으로 비상대책단을 구성하고 2월 25일 교육부 요구에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초중등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BS 온라인 클래스를 기획합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는 사이버 학급 운영 기능이 있는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솝의 기관 홈페이지 기능을 기본으로 EBS 초중고 학습 컨텐츠를 활용한 사이버 학급 운영이 가능한 서비스로 3월 2일 오픈합니다. 이솝 플랫폼의 기능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지만 단 5일 만에 소프트웨어 교육 특화 서비스를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을 위한 사이버 학급 서비스로 변환 개발하고 1,500명 동시 접속 수준의 기능을 15만 명 동시 접속으로 1단계 고도화하고 다시 접속을 고려해서 전국 접속을 고려해서 150만 명 동시 접속 수준으로 단기간 내에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은 EBS 입장에서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3월 31일 교육부의 순차적인 온라인 계약 발표는 단순 계약 지연에 따른 보안 서비스를 넘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이라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한 방송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사상 유례가 없는 초중고 전학년의 생방송 교육 서비스인 EBS 러닝이 4월 6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른 온라인 계약은 전체 학생에 대한 동등한 수준의 수업 접근성 보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EBS는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역할 분담을 통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 추가 증설로 300만 명의 학생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정도의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초중등 학생들의 접속을 보장하게 됩니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학습자의 ICT 활용 역량을 고려하여 4월 13일부터는 유치원 학생들을 위한 우리 집 유치원 방송을 초등학교 1, 2학년의 경우 라이브 클래스 방송을 TV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생방송으로 제공하여 접근성을 강화하였습니다. EBS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온라인을 기반으로 하지만 기존의 EBS 채널뿐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 사업자를 통한 컨텐츠 서비스, 협업을 통해서 접속 통로를 다양화하였고 ICT 활용 역량과
접속의 편의성 제공을 위한 TV 및 PP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방송 등 다양한 미디어 및 채널을 통한 온라인 교육 지원을 통해 초중등학교 300만 명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가 2019년 개통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솝은 소프트웨어 교육의 특성과 블렌디드 러닝 지원을 위해 사이버 학급 구성 기능이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솝의 사이버 학급 서비스는 동시 접속 1,500명 규모로 설계된 소프트웨어 교육 특화 서비스였습니다. 코로나19 교육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이솝의 사이버 학급 기능을 기본으로 소프트웨어 과목에 한정된 서비스를 초, 중 등 전 과목으로 확장하고 300만 명의 학습자가 동시 접속하여 온라인 등교가 가능한 사이버 학급이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결과 3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전체 학교의 약 97%, 3,250만 명의 학생이 온라인 클래스에 참여하게 됐고 약 5억 6,500만 건의 컨텐츠를 그 기간 동안에 이용하는 성과가 나타났습니다. EBS는 초기 1,500명 동시 접속 수준 기준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솝의 사이버 학급 기능을 단기간 확장 및 고도화를 위해 최적화 및 클라우드 인프라 모델링을 통해서 300만 명 동시 접속이 가능한 온라인 클래스 표준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이 표준 모델에 대한 클론을 100개 복제하여 300만 명 동시 접속의 인프라 구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최대 동시 접속 수용 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학교 급과 지역별, 클라우드 단위로 고정 할당을 통해서 분산 처리로 인한 자원 탐색 시간을 줄이고 자체 내 최적화 TF를 통해서 접속 분석 작업을 통한 기능 개선으로 300만 명 동시 접속에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클래스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EBS 온라인 클래스 플랫폼에 시간당 방문자 수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위한 CDN 분당 트래픽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차 온라인 계약 이후 단계적 계약 확대에 따라서 초중등학교 학습 인원 확대는 통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최고치 기준으로 봤을 때 6월 11일 1시간 기준 약 185만 명이 동시 접속이 이루어졌었고 CDN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에는 994GBps의 트래픽을 분 단위로 기록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교수학습 지원을 위해 EBS는 초중등학교 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약 53만 9천 편의 컨텐츠를 제공하였습니다. 제공된 컨텐츠는 초중등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 및 선생님들의 과제 기반 온라인 계약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클래스 사이버 학급 운영을 위한 도구로서 온라인 계약을 지원했다면 EBS 라이브 특강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학교 시간과 똑같이 온라인 강의를 실시간으로 제공해서 온라인 계약으로 인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학습자의 경우 발달 단계를 고려해서 EBS의 지상파 TV 및 PP 채널을 통해서 제공하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EBS 플랫폼뿐만 아니라 네이버 TV나 카카오 TV, 유튜브 등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서 동시 콘텐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EBS 라이브 특강의 경우는 교사의 이러닝 활용 역량이나 학습자 ICT 활용 역량에 관계없이 기본 학습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 진도에 맞춰 학교 시간과 똑같이 강의를 제공하였습니다. EBS 라이브 특강을 위해 12개 스튜디오를 사용하여 150여 명의 제작 인력을 투입하여 사상 초유의
10개 채널 동시 생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생방송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IPTV 3사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컨텐츠를 제공해서 온라인 계약을 통한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 없는 접근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튜디오에서 생방송을 위해서는 강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PD, 카메라 감독, 기술 감독, 음향, 조명, 분장 등 15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만 되는 일이었고 매일 새벽 중단 없는 EBS 라이브 특강을 위해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기에 EBS 라이브 특강은 교육 현장에 제공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통해 EBS가 성공적으로 학교 교육을 지원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 상황에 성공의 첫 번째 열쇠는 협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의 협력은 온라인 계약 지원을 위한 예산, 제도, 정책적 지원이 원활하게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져 단기간 온라인 계약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기술적인 협력도 중요했습니다. EBS 소프트웨어 교육 플랫폼 이솝의 운영 사업자 유기원과 클라우드 사업자 마이크로소프트, CDN 사업자 SK 브로드밴드와 함께 베스핀 글로벌과 LG CNS 등의 시스템 통합 및 최적화 지원까지 이러한 협력을 기반으로 한 에드테크 기반 기술이 없었다면 짧은 기간 성공적인 서비스는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컨텐츠 유통을 위한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IPTV 3사와 케이블 방송 사업자, 플랫폼 사업자 등의 협력은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협력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통 채널의 다각화된 협력은 제한된 통신망의 한계를 넘어서 초중등 학생들의 동시 접속, 학습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자화자찬처럼 생각되지만 EBS에 축적된 경험과 컨텐츠가 성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EBS는 방송 사업자로 학교 교육 및 평생 교육을 위한 다양한 컨텐츠를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CP 역할을 넘어서 컨텐츠의 기획, 제작, 교재 개발, 송출, 인터넷 서비스까지 교육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팬데믹 교육 위기 상황에서 에듀테크 기반 학교 교육 지원에 큰 성공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성공의 열쇠는 휴먼웨어입니다. 이전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3월부터 시스템이 안정화된 5월까지 퇴근도 못하고 상황실을 지키고 또 제작 현장을 지킨 관계자와 선생님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의 선도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은 성공의 중요한 열쇠였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 팬데믹 교육 위기 상황은 계속되지만 포스트 코로나 준비를 위한 시사점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교육재난 상황을 경험하였고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재난 상황은 이례적인 문제가 아닌 이제 상시적인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기에 태풍이나 지진 등 자연재해 등과 같이 교육재난 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언택트 및 브랜디드 러닝 상황에 대한 교사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육은 이미 2000년대 초반 모든 학교가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사이버 가정학습 등 이러닝 지원 체제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계약을 통해 우리 교육이 얼마나 언택트 상황에서 중단 없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되어 있는지 준비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육 재난 상황의 언택트 및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교사의 교육 역량 향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하이테크보다는 적정 기술 기반의
대응 체제가 필요합니다. 최고의 기술이 교육 효과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교사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적정 기술은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교사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국가와 공공, 민간, 상호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가 필요합니다. 근본 온라인 계약을 통해 우리는 특정 기관 혼자서 교육을 책임질 수 없다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국가의 역할이 있고 공공이 맡을 영역과 민간이 장점을 갖고 있는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상호 지속 가능한 협력 체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듀테크 산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대 우리는 세계 최고의 교육정보화 인프라를 자랑했었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과서, 스마트 교육 등 그간 추진한 교육 정책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에듀테크는 역사와 경험에 비하면 팬데믹 교육 재난 상황에 빠른 대응은 가능했지만 준비 정도는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인 언택트 및 블렌디드 러닝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기술 고도화를 위한 투자는 포스트 코로나의 대응뿐만 아니라 K-에듀의 해외 진출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교육을 교육 재난 상황에서 온라인 계약이라고 하는 이전에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통해 우리 교육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EBS는 코로나19 교육 위기 속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통한 사이버 학습 지원과 라이브 특강과 축적된 컨텐츠를 활용한 교육과정 지원 등 에듀테크를 활용한 온라인 계약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신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근본 에듀테크 코리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논의된 결과가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발표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BS는 행복한 교육 세상을 이루기 위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도 국민과 함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팀장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EBS가 에듀테크를 사용해서 학교 교육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또 학교 교육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잘 지원했는지 알 수 있었던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K-에듀를 리드한 EBS의 활약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 이제 트랙 B1 두 분의 발표까지 들었고 이제 마지막 발표자가 남아 있는데요. 소개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산 덕기중학교 고윤경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 활용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표를 준비해 주셨는데요. 선생님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평소 공교육 정상화 및 학교 혁신과 미래 교육에 대한 화두를 토대로 한국교육방송공사 EBS 강사, 이 경기 혁신교육의 리더 교사로서 최근에는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티칭이 아닌 코칭으로서의 교사 연수와 또 실천적 교육 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윤경 선생님의 강연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요. 또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을 위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이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 사례 발표를 하려고 나왔는데요. 현재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가람 중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고윤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들의 키워드들을 한 장에 좀 담아봤는데요. 2016년인가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 처음 사용되어진 이후에 요즘의 이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화두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모두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잘 아시다시피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또는 로봇 그리고 사물 인터넷 또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경계들, 사회 안의 모든 경계들이 좀 무너지고 있잖아요. 또 반면에는 그러한 새로운 융합이라든지 또는 혁신 그리고 어떤 연결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 분야도요, 이런 미래 사회의 변화에서 예외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현장에 있는 이 교사로서 미래 사회에서 펼쳐질 이 미래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기대와 대응, 그리고 또 수업 혁신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그러한 세계적인 관점 속에서 가까운 미래에 결국 학교는 어떤 3D의 발달,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끼쳐서 VR이든 AR이든 이런 것들이 확대되고 적용되다 보면 이제 학교라고 하는 공간은 시공을 초월한 어떤 배움의 장으로 변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또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2018년에 1학년 학생들에게 적용된 2015 개정 교육 과정이 적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의 그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학생 중심 교육 과정으로 가자라는 것이죠. 즉 학생의 어떤 참여형, 학생 참여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지는 수업이 활성화되어서 그거를 토대로 아이들의 어떤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키워주고 또 그를 토대로 아이들이 학습을 함으로써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가지고 있는 이 교육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고 있는 바는 바로 어떤 많은 내용적인 학습 내용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교육에서 이제 벗어나서 아이들이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미래 사회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에 기반해서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그러한 처리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고 그러한 과정에 다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료들과 협력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소통하는 그런 능력들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결국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공감 능력, 심리적 능력까지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 이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아마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와 그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교육 현장에 있는 이제 저를 비롯해서요, 이 교사로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교육 혁신에 어떤 대안이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좀 생각을 해보았고요. 물론 이 디지털 교과서를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는 조금 시행착오는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교수학습적 방법 측면에서 접근을 하여서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어떤 학생 활동 중심 교육 과정이라든지 또는 이해를 기반한 교육 과정을 접목시켜서 이것들을 보다 성공적인 디지털 교과서라는 도구를 이 시대에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는 사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계속되어져 왔고요. 더군다나 요즘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이러한 노력이 또 끊어질 수 없었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 블렌디드 러닝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연구와 적용과 이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순간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우선 디지털 교과서라고 하는 걸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제 종이 교과서를 많이 생각을 하고요. 서책형 교과서라고도 하는데요. 이 교과서에 전자용어 사전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멀티미디어 교육 자료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또 뭐 평가 문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화 보충할 수 있는 다양한 자료들이 이 디지털 교과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또 최근에는 아이들이 뭔가 가상현실의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실감형 콘텐츠, 뭐 증강현실이라든지 가상현실의 그런 콘텐츠들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뭔가 이 실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과 또 몰입 이런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학습의 흥미도를 높여주고 있는 좋은 도구로 또 생각되어질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풍부한 다양한 이 교수학습 자료,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자료들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 안에는 자기 스스로 학습을 관리하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하는 데는 유용하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우리가 요새는 교과서 안에 있는 지식이 다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과서 외에 있는 외부 자료들, 특히 이제 한국 교육학술정보원에서도 에듀넷 티클리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끌어와서 디지털 교과서에 연결할 수도 있겠고요. 사실 요새 아이들한테 뭐가 궁금할 때 어디서 찾아보냐면 유튜브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이런 유튜브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학생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교사 활동하는 데도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디지털 교과서 안에서 이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교과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자기주도적 학습에 적합한 도구인과 동시에 개인 맞춤형 도구로서 굉장히 신개념의 그러한 교과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2013년도에 이 디지털 교과서가 처음 시범 적용이 되면서 사실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디지털 교과서가 언뜻 보면 스마트 기기로 보여요. 그래서 기술이나 기능, 어떤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기능을 누르는 수업으로 진행을 하거나 또는 교사가 미리 준비하는 기획 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게 되면 수업 현장에서 오히려 교사나 학생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일회성 사용에 그쳐지거나 심지어는 안 되겠다, 이거 접자, 이래서 창고로 기계가 들어가 버리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이죠. 하지만 일선의 교사들은 그래도 이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 디지털 교과서를, 그러면 우리는 교육 전문가니까 어떻게 하면 교수학습 방법적 측면에서 접근을 해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까라고 했을 때 결론 지어진 것이, 그래, 학생 활동 중심 수업과 그다음 이해를 기반한 그러한 수업을 구성을 해보자 라고 결론 지어진 것이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뭐 활동 중심 교육과정 또는 뭐 이해 기반의 교육과정, 이런 제목의 이 화면을 좀 담아봤는데요.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좀 간단하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한테 이해했니? 너 이거 이해했니? 이런 질문을 잘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럼 이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자, 사실과 사실이 있고요. 개념과 개념이 있었어요. 그럼 얘네들 간의 관련성을 연결시키고 해석해서 그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해 과정이겠죠. 그래서 이 이해 기반의 교육 과정을 연구하시는 많은 학자들은 정말 온전한 수업의 과정에서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3단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3단계는 바로 첫 번째는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표현이고, 세 번째는 설명인데요. 제가 이 얘기도 조금만 더 드릴게요. 자, 어떤 이해 대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보통 수업에서는 그게 학습 자료가 되겠죠. 이 학습할 자료에 대해서 경험을 한다는 것, 처음 경험을 한다는 건 바로 활동을 한다는 것일 거예요. 이때 이 경험은 실체적 경험이 돼야 되겠죠.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직접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바로 활동이 될 텐데요. 예를 들면 손과 발로 뭔가를 만져보고, 몸으로 부딪혀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이 모든 활동이 다 경험이 될 테고, 첫 번째 단계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졌으면 이 경험에서 얻어진 것들을, 즉 자기 생각으로 두 번째 단계에 표현하기로 가는 거죠. 표현하기라고 하는 건 기록하고 써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자기 생각으로 뭔가 이 경험, 활동을 통해서 얻은 이 경험을 자기 생각으로 표현하고 기록해보는 이 과정은 문자로 표현될 수도 있고, 그림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또는 도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해 정도는 표현의 다양성에 비례한다. 네, 이제 이거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즉 이 설명하기 단계인데요.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해한 것들, 내가 표현해낸 것들이 이제 행동으로서 표출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 생각을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연결시켜서 맥락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데 이 활동 중심 수업이나 또는 이해를 기반한 수업을 접목시켜서 교사가 수업을 디자인을 한다면 학생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는 보다 의미 있는 그런 경험과 그리고 토론의 과정을 학생들에게 기회와 그런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러한 이해의 과정 또는 이 많은 활동의 과정을 도대체 어디다가 담아내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제가 이제 활동지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드립니다. 디지털 교과서 수업을 할 때요, 저희가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활동지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자, 활동지는 교사의 강의 교재가 아닙니다.
교사의 강의 교재가 아니고요. 또 이제 활동지는요, 흔히 우리가 수업할 때 아이들에게 학습지라고 하는 걸 나눠주잖아요. 괄호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구멍 뽕뽕 뚫어놓고 선생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정답 찾기식으로 진행되는 그런 학습지 말이에요.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활동지는 학습 가이드북이에요. 즉 학생들이 스스로 무엇을 찾아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지는 그러한 학습 가이드북이라는 거죠. 또 다르게 얘기하면 그 교과서에 있는 학문적인 지식을 아이들이 자기 사고 과정을 통해서 자기 표현으로 무엇인가를 이제 토해내는, 네, 표출해내는 그 산물이 드러나는 마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제 활동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활동지는 또 우리가 이제 협력학습 과정 중에서 어떤 내용이나 개념을 확인하는 도구로도 사용이 되지만 이 협력활동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이제 친구들과의 소통 그리고 선생님과의 소통의 근거 자료로서도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교사가 미리 이 활동지를 준비하여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 활동지는 매 시간 시트 형태로 한 장씩 배부될 수도 있겠지만 이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자기 주도적인 수업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또는 복습할 수 있도록 또는 포트폴리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것을 책자로 액티비티 북으로 만들어서 학기 초에 배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 활동지를 제작하는 핵심적인 방법, 정말 간단하게 키워드라도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걸 근거해서 학습 목표라고 하는 걸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습 목표를 두고 아이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이 학습 목표를 이루어 가도록 수업을 디자인하지라고 하는 고민을 선생님들이 합니다. 그걸 활동 아이디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습 목표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랬을 때 선생님들은 이 화산 지형의 형성 과정을 설명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습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활동지에다가 구성해서 넣지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그 디지털 교과서 안에 보면요. 제주도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그 AR 증강현실 콘텐츠가 있어요. 그걸 좀 활용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활동지 안에 예를 들면 디지털 교과서 몇 쪽을 펴고 그 안에 제주도와 관련된 실감형 콘텐츠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이것을 체험을 하고 그 다음 이 활동지 안에 그와 관련된 선생님의 질문에 자기 생각을 쓰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세 번째에 있는 관찰과 기록, 관찰과 기술의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아이는 여러 번에 걸친 관찰과 기록 과정을 겪으면서 학습 목표에서 제시했던 내용에 대해서 화산 지형은 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자기 나름의 해석과 분석을 하게 되고 그것을 활동지의 마지막에 그게 그림이든 또는 문자든 또는 도식이든 도표든 표현할 수 있다면 그 수업의 학습은 온전히 이 학생에게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활동지를 만들어서 이제 수업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이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현장인데요. 이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이 수업 현장에서 도대체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을 때 비교적 이 수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을까? 저는 이 핵심 기술을 한 4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행동으로 읽기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수업 시간에 거의 첫 번째 단계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행동으로 읽기 과정을 거치거든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활동지에 디지털 교과서 몇 쪽을 펴고 몇 번째 본문 단락을 행동으로 읽어라 라고 제시를 하면 아이들은 디지털 교과서 내에 있는 밑줄 긋기 기능이나 또는 하이라이트 기능을 통해서 내 눈으로 읽고 있는 모든 문장을 한번 밑줄을 긋고요. 그리고 읽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로 떠오르는 키워드들을 하이라이트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활동지로 돌아가서요. 내가 읽은 내용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질문에 자기 생각을 쓰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 행동으로 읽기와 관련된 수업 규칙이 학생들하고 약속이 되어 있고요.
행동으로 읽어라 그러면 아이들은 밑줄 긋기, 하이라이트, 쓰기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이 시간은, 이 행동으로 읽기 시간은 굉장히 골똘히 자기 생각을 만드는 시간이에요. 골똘히 집중해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만큼은 저는 아이들에게 어떤 지시나 또는 어떤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이 행동으로 읽기 시간에 제가 주로 하는 일은,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행동으로 읽기 하겠습니다.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라는 식의 입식의 역할만 하는 거죠. 자, 이제 행동으로 읽기 시간이 끝나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두 번째 짝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짝 활동은요, 자기 짝과 앞서 작성한 자기 생각, 활동지 작성한 내용을 이제 나누는 시간인데요. 이 짝 활동은 조금 더 디테일한 수업 규칙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 수업 규칙 내용 안에는요, 사실 둘이서 이야기하기 좋게 45도 각도로 앉는다, 막 이런 디테일한 안내까지 있는데요. 일단 말하는 친구, 예를 들면 말하는 친구는 자기가 작성한 이 활동지를 옆에 친구한테 설명할 때 이 활동지를 자기 책상에 놓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친구의 책상에 올려놓고 나 지금 이거 설명을 할 거야 라고 손가락으로 찝어가면서 손가락 설명을 한다 라고 하는 디테일한 규칙까지 세워서 말하는 연습을 시킵니다. 그리고요, 듣는 친구는 반응하기 연습을 시킵니다. 반응하기 규칙을요, 제가 잠깐 소개를 하자면 반응하기 규칙이 이런 거 있어요. 들을 때는요, 항상 그래, 맞아, 이제 알겠네, 요거를 해줘야 돼요. 초반에요, 학기 초에 한 2, 3주는 아이들하고 이 연습을 계속 합니다. 그럼 제가 복도만 지나가면 이제 알겠네 하면서 이제 장난을 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반응해주는 그 짝활동하는 모든 과정도 수업 규칙으로 디테일하게 제시를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짝활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요. 또 자연스럽게 존중이나 경청하는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이 짝활동하는 단계는요, 그 다음에 있을 그 발표하기, 전체 학생들과 나누는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단계이기도 한데요. 교육학적으로요, 그 발표하는 거 있잖아요. 전체 학생들에게 발표하는 그 학생들의 심리를 공포, 그냥 공포가 아니고 대공포라고 표현을 한답니다. 즉, 발표가 그만큼 아이들에게 굉장히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일인데, 이 짝활동을 통해서 사전에 내가 써놓은 것들을 한번 발표하기 위한 연습이 되기도 하고요. 내 생각을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거죠. 자, 이제 수업 상황에서 짝활동이 끝나고 나면 전체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 전체 학생들과 나누는 시간이 거의 유일하게 교사가 조금 말을 많이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전체 학생들하고 나눌 때는 자, 짝활동이 다 끝났으면 전체 친구들에게 짝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발표해 줄 사람, 이렇게 교사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끼리 또 약속한 게 우리는 모두 다 손을 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전체 학생들하고 뭔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에는 뭔가 평화롭고 안전한 분위기에서 내 의견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그것 자체도 잠재적으로 적용이 돼서 아이들에게 의도해서 수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이제 교사는 주로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요, 5개념을 수정해 주기도 하고요, 조금 더 보충해야 될 내용을 소개하기도 하는데요. 중학교 학생들 45분 수업에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뭔가 나서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 한 15분 정도, 나머지 30분은 아이들에게 주는 거죠. 네. 그럼 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게 네 번째 기술입니다. 네, 화면이 좀 넘어갔는데요. 화면을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넘길게요. 네, 네. 요 네 번째 단계입니다. 바로 모니터링인데요. 아래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빨간색 선이 보이시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모둠으로 앉아 있고요. 저 빨간색 선은 이 선생님의 동선이 됩니다. 선생님의 동선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들의 행동으로 읽기 하는 시간, 그리고 짝활동하는 시간에 주로 전체적인 진행은 하고 또 입시계 아까 말씀드린 입으로 몇 분 동안 한다 이런 안내는 하겠지만 그 이외의 나머지 시간들은 저는 부지런히 비교적 빠른 속도로 모든 아이들의 옆을 아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지나치면서
어떤 긴장감을 주면서 사고력을 촉진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습하고 있는 활동을 관찰하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교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변해야 되지 않을까를 공감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좋은 교사는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과거에는 교사가 교육의 주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식의 원천이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졌는데 오늘날은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오늘 우리가 에듀테크라는 것 때문에도 만났잖아요. 그랬을 때 사실 이제 이 교육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나죠. 즉 학생 스스로, 학생이 바로 교육의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이미 교육의 환경은 자기주도적 학습 방향으로 변했고요. 이제 교사도 그 기존의 역할에서 벗어나서 교육 전문가로서 수업을 디자인하고 수업을 설계하고 또는 아이들이 학습해 나갈 수 있는 활동지를 미리 제작하고 그리고 안내하고 그다음에 티칭이 아니라 코칭이라는 얘기도 하시는데요. 저는 이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저도 지금 실행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변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앞서서 저는 이 디지털 이러한 시대, 우리가 이제 변화를 겪고 있는 이러한 그 미래 사회로의 변화의 시대와 또 디지털 교과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유용한 특징들,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가능한 그런 도구다. 그런데 사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생각한다면 협력이나 소통이나 의사소통,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를 해결해가는 그러한 능력들을 교육 현장에서 키워줘야 할 텐데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와버렸어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업 현장에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행동으로 읽기는 지금 자기 집에서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길러야 할 역량들 중에서 의사소통을 하고 또는 문제를 해결하고 같이 협력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육 현장에서도 어떤 이 언택트 시대라고 하는 이 요즘에 에듀테크라고 하는 이 기술을 빌어서 실시간으로 쌍방향 화상 수업을 해본다든지 그리고 그 쌍방향 수업 안에서 다시 모둠 토론 해본다든지 또는 화상이 아니더라도 채팅을 통해서라도 아이들과 의견을 교류를 한다든지 그러한 노력들이 교육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참 부끄럽긴 한데 저보다 더 많은 노력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무슨 모든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교육 현장에서도요. 거의 뭐 어제도 제가 그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그 화상 수업과 관련된 워크숍을 좀 했는데 우리가 요즘 주로 사용하는 앱이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거의 80%는 수업과 관련된 앱들을 다 사용하시고 나머지 20%는 그 외 생필품을 주문하기 위한 그런 앱을 사용하신다고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만큼의 정말 밤낮 없이 잠을 설정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소통하는 수업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데 저는 디지털 교과서를 주로 사용하는 교사로서 더 많은 유용한 도구들이 있겠지만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또는 저와 같이 디지털 교과서를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도구들을 좀 소개를 하자면 일단 그 위두랑이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요, 한국 그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개발을 한 디지털 교과서와 이제 연계해서 디지털 교과서가 지극히 자기주도적 개인 맞춤형 그런 도구라면 이거를 소통하기 위한 공간도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학습용 SNS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는요, 많은 게시글을 올리고 그거와 댓글을 달아서 학생 상호 간에 또는 교사 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 이외에도 모둠 활동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교사의 과제에 대해서 응답을 해서 그것을 평점을 매겨서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 그리고 이것들을 다 내가 이 공간에서 활동한 것들을 다 모아서 포트폴리오 PDF 파일로 만들어내서 우리 과정 중심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도구까지 잘 포함되어 있는 사이트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패들렛이라고 하는 도구인데요. 이제 어떤 콘텐츠를 새로 생산하거나 공유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이제 또 도구로서 제가 수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질문방 같은 걸로 많이 사용하는데 이 패들렛 자체가 담벼락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어떤 회의를 할 때 요즘에 벽에다가 막 이제 전지 같은 거 하나 묻혀놓고 포스트잇 막 붙여서 서로 의견 교환을 하잖아요. 그걸 온라인상에서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화면에 제일 처음에 보여드린 저 화면도 바로 패들렛을 이용해서 만들어 본 그러한 이제 화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많이들 사용하실 텐데요. 그 구글에서 G4 에듀케이션의 프로그램 일환으로 구글 클래스룸이라고 하는 것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무료로 다 교육용은 무료로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효과적인 학생과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주로 많이 사용들을 하고 계십니다. 뭐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화상 수업을 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서요. 주변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화상 수업을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줌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도 뭐 자료도 교환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화면 공유도 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은 거는 소회의실을 열어서 아이들 모둠 활동도 지원을 할 수 있어서 저도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여기 발표하기까지 저에게 많은 영감이나 영향력을 주신 그 은사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이야기로 존 듀의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그 경험에서 얻어지는 그 성찰, 그걸로써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겠죠. 저도 이제 디지털 교과서를 한 해 한 해 사용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경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을 함께 성찰한 이 선생님들이 있는데요. 한국 디지털 교육 협회라든지 또는 우리 경기도 교육청 내에 디지털 교과서를 연구하는 활용 연구회 회원님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제도 밤늦게까지 아마 밤을 설치시면서 오늘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라고 하고 연구하시면서 이 시간에도 수업을 열심히 하고 계신 우리 동료 선생님들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 자리에 드리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경청해 주시는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도 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를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윤경 선생님의 발표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트랙 B1의 마지막 발표자셨는데요. 자,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돼 가면서 이렇게 온오프 블렌디드 미대형 수업 모델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사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제 티칭이 아니라 코칭, 조력자의 역할로서 교사의 역할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강연이었습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강연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분의 강연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공감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Q&A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셨던 페르난도 레이머스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몇 가지 사전 질문을 드려서 미리 답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원격 수업을 시작하고 한국에서는 벌써 학습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취약계층이 타격을 많이 받았는데 원격 교육으로 인한 학습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자, 교수님의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A third question that you have sent me is what to do with the existing and perhaps growing 지금 학습 격차가 존재하고 또 이게 또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이 집에서 받는 뒷받침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기회에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실제로 배우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걸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격차를 해결하는 것은 절대적인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겠죠. 교육부 그리고 교육계 리더들이 절대적인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경우 형편이 좀 되는 가정들은 개인 교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사거나 아니면 사범대를 갓 졸업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퇴한 교사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1대1로 혹은 뭐 몇 가정의 아이들을 같이 지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 수업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보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사회적인 발달, 정서적 발달을 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제공하고 또 학생의 웰빙에 신경을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개인 교사를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들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갭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이런 개인 교사를 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다 금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건 현명하지 못하죠. 일단 실행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일부 가정들이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리소스가 있고 이걸 이용해서 일부 학생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일부 가정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리소스를 쓴다라고 한다면 국가에서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리소스를 좀 더 집중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보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격차를 해소하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고 또 일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주지사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보육시설을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장소로 이용할 수 있게 제공을 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를 제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부모님이 모두 일하시고 사실 집에서 마땅히 공부할 곳이 없어서 혼자 있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 안 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이런 보육시설들은 좀 학교보다는 시설이 작겠죠. 그렇지만 안전하고 또 어른들이 있습니다. 좀 더 어린 아이들이긴 하지만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고용되어 있는 곳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도움을 받으면서 공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완벽한 해결책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사실 보육시설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그리고 중고등학생의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지식이나 기술이 없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적어도 어떤 정서적인 지원 이런 건 가능할 것이고요.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과 있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있고 뭐 빈집으로 가거나 집중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을 벗어난 사고를 통해서 기존 시설의 이렇게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에서는 보육 시설을 이제 학생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곳으로 그 장소를 제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학생에게 해롭지 않고 또 학생의 웰빙에 도움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혁신적 사고의 두 번째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을 이 공공 서비스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튜터로 고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교사를 고용할 돈이 없는 가정들의 경우에는 대학생 교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려운 시기에 대학이 그 사회에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을 해서 솔루션을 도축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현재 이와 관련해서 대규모 글로벌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22개 대학이 초등학교, 중등학교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교사를 지원하고 또 다른 방법으로 학생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는 것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학습 격차는 굉장히 큰 문제점인데요. 이걸 해결하는 그런 예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발표에 대한 지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현장에서 또 발표를 해주셨던 두 분의 선생님으로 팀장님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사실은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가 각각 한 개씩 질문만 드리는 점 여러분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여러분이 주신 질문들은요. 저희가 편집을 해서 행사가 끝난 후에 홈페이지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꼭 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범석 팀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K-에듀의 선두에서 EBS가 성공적으로 공교육을 지원한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발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온라인 개강에서 초반에는 기술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라이브 클래스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유형의 문제점이 가장 빈번했고 어려웠는지 그리고 그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좀 공유를 해주실까요? 네, 사실 이번 온라인 개학이라고 하는 상황은 대단히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 겪어본 상황이었죠.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국내의 온라인 동시 접속 영상을 동시 접속했던 기록을 보니까 리니지 생중계 방송을 100에서 150만 명 정도 시청자가 봤던 내용이 기존의 최고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초중등학생만 해도 268만 명의 학생들이 중고등학교에만 해도 268만 명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동시 접속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이 기술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큰 문제였습니다.
특히나 그 준비 시간이 워낙 짧은, 아까 자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5일 내에 온라인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전환해서 제공해야 되는 이런 과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어려웠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재난 상황에 온라인 등교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시스템이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유사 기능을 변환해서 제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 어떤 니즈에 맞춰가지고 어디까지 제공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서비스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 니즈에 맞춰서 적정한 개발 기간이 최대로 보장되지 않은 기존 개발되어 있는 것들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대응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향후 이런 팬데믹 상황은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차질 없는 준비를 통해서 향후 있을 수 있는 교육 재난 상황에도 충분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라는 말이 좀 슬프게 다가오는데 짧은 시간 내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셨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아마도 차차 저희가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면서 K-에듀의 그 선두주자로서 좋은 모습을 EBS가 계속 보여줄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고윤경 선생님께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학생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온라인 개학을 하면서 실시간 화상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잘 이루어졌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학생들이 집에서 잘 보고 시청하고 있을까 이런 게 또 저도 궁금하긴 했거든요. 화상 수업 상황에서 학생들의 주도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뭐가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오프라인일 때 아이들을 학교에서 만날 때는 앞서도 제가 이 강연에서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몸을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이 수업 안에 이제 녹여 넣어서 아이들이 움직이면서 뭔가를 활동하고 자기가 주인이다, 이 수업의 주인이다 생각으로 했을 때는 참 움직임이 참 좋았는데 이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일단 이 화상 수업 안으로 아이들을 모이게 하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사춘기시기고 하다 보니까 이 화면에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했고요. 그리고 시간을 맞춰서 또 집에서는 학교에서야 종이 울려주고 하니까 시간을 맞춰서 수업에 들어오는 것 좀 어려워했었는데 일단은 수업에 들어오게 하는 작업에 있어서는 제가 안내를 하고 몇 번째 시행착오를 겪다가 안 되겠다. 친구들의 도움을 받자. 그래서 모둠을 나눠서 자기 모둠 애들 데리고 오기로 했더니 금방 또 아이들이 서로 연락이 돼서 수업 현장, 그러니까 줌 화상 수업 안으로 이제 모여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소그룹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 주면 제가 계속 떠드는 강의식 수업을 했다면 지루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한 공간을 마련해서 소그룹 회의를 통해서 그러한 그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해 주시는 그런 경우들도 저희 동료 선생님들을 통해서 이제 교류를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지만 어떤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연극 활동까지도 그 화상 수업에서 진행하시는 걸 봤거든요. 네,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시면서 아이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와중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고민이 계속해서 더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티칭에서 코칭에 이런 역할로 계속해서 넘어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어떻게 잘 참여할 수 있을지 앞으로 우리 함께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build back better라고 이제 강연 중에 말씀을 하신 부분이 저는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요. 최근 한국 교육부는 팬데믹이 사라지더라도 앞으로는 온오프라인 융합 수업,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죠. 이런 게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에듀케이터들로부터 우려 또한 많은데요. 이를 위해서 한국 교육부 그리고 공교육 시스템은 어떠한 준비와 보완을 해야 하는 건지 조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해 주신 것이 바로 어떻게 교육을 더 낮게 재건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조언을 교육부에 줄 수 있는지 질문을 주셨는데요. 생각해 보자면 지금 현재 팬데믹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감염되었고 또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정말 많은 타격이 있었고 또 이것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인 여파, 타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 없게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경제적인 활동이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끔찍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대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니 탁자 밑에 숨어서 침대 밑에 숨어서 이 폭풍우가 끝나기를 기다리자 이렇게 대응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타격을 받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지 이 모든 게 지나가기를 기다린다면 피해가 너무 클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한 반응은 이 팬데믹은 너무나 엄청난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학교는 다 문을 닫고 팬데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자라고 합니다. 그렇게 한 국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심각한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기회가 사라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아이들의 전 생애에 걸쳐서 교육에 또 학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팬데믹이 발생할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팬데믹이 발생했으니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보자는 것이죠. 물론 교육 환경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학교라는 그런 교육기관에 역할이 있고 또 기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 상황을 대응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르네상스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법은 무엇일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것입니다. 많은 교육자들 그리고 많은 교육 관련된 보고서를 읽어보면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줌을 이용을 해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정말 여러 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동영상을 보는 것으로 학습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6시간, 8시간 동안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학습한다면 과연 이 아이들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학생들의 배움의 즐거움을 계속 키워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동기 방식과 동기 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죠.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일반적으로 하버드에서 강의를 할 때는 학생들을 만나고 교실에서 여러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2시간, 3시간 동안 진행하면서 제가 강의를 하기도 하지만 그룹 활동들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온라인으로 이번 가을 학기를 진행을 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경우에는 1년에 걸쳐서 온라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플립드 러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영상들로 강의를 제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에 오기 전에 그런 강의를 미리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플랫폼에서 이미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을 이용을 함으로써 학생들이 제가 개입하지 않아도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활동을 설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SNS 플랫폼을 이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스스로 서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것은 굉장히 역동적인 대화였고 일반적인 비동기 토론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좀 더 유기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동일한 텍스트를 동시에 읽으면서 그 텍스트를 같이 협력적으로 에디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적용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저와 라이브로 대화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이 라이브 세션을 진행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이 라이브 세션을 하기 전에 이번 세션에서 나의 학습 목표는 무엇인가, 나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가를 미리 알려준 다음에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그것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제가 대학원생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대학원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대화와 또 토론을 진행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방식으로 할까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 여름에 대학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대학 차원에서 교원들에게 온라인 러닝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온라인 학습과 비동기 학습 그리고 동기 학습을 어떻게 조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움을 제가 하버드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교사들에게도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줌을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줌뿐만 아니라 다양한 온라인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라면 늘 그렇겠지만 우리는 기본적인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더 잘 배울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각각의 방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라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은 대면식의 수업을 하든지 간에 아니면 비동기식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의 원칙입니다. 실제로 비동기 방식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 비동기식의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희망적인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육을 더 나은 방법으로 재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자신들의 견해와 또 경험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팬데믹을 기회로 삼아서 교육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14세기에 이탈리아에서의 전염병을 그러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끔찍한 팬데믹 때문에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정말 많은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지게 되었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회적 혁신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가능했습니다. 이 프로세스가 가능했던 것은 플로렌스라는 작은 마을에 정치적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특히 플로렌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메디치 가문에서 좀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많은 다른 도시에서는 예산을 이용을 해서 특히 세금으로 거둔 돈이었죠. 이런 예산을 이용을 해서 여러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투자를 했지만 메디치 가문을 중심으로 한 플로렌스 지역에서는 예술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마키아벨로, 미켈란젤로 등등 정말 많은 예술인들이 후원을 받을 수 있었고 이에 따라서 플로렌스에서는 문화가 창궐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혁신과 창의적인 작품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창의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탈리아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메디치 가문의 효과, 메디치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관점을 바꾸게 된다면 정말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지도자들이 이제는 생각을 바꾸고 메디치 효과를 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교육 지도자들이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경청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이들의 기여를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방법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문제의 해답을 안다고 생각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그런 교육 지도자들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팬데믹 때문에 교육계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만약에 톱다운으로 하게 된다면 성공적인 르네상스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효과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떻게 글로벌 시민을 함양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개선할 수 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현재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데 한국에는 정말 훌륭한 글로벌 시민들이 많이 창출되었습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그 예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글로벌 시민 교육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교육을 제 발표에서도 강조하고 싶었고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협력함으로써 여러 기회를 만들어내야 하고 이제 아이들이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되는 덕목이 무엇이고 또한 글로벌 시민으로서 가져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또한 교사 역량 개발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말 많은 저서가 나와 있습니다. 교재도 나와 있고 이 책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약 6개의 전국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교사 역량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를 에듀테크 코리아 포럼에 초청해 주신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포럼을 통해서 팬데믹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다시 교육의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학생들의 삶을 개선하고 또 글로벌 시민으로서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교사들이 학습에 뒤처지면서 학습을 포기하는 학생들까지 맞춤형 지도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원격 교육을 위해서 교사의 엑스퍼타이즈와 스킬을 강화시키는 것 외에도 이러한 이 교사의 교육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이렇게 다양한 학생에게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의 책임이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질문은요. 맞춤형 지도의 역할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뒤처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지도를 해야 하는가인데요. 답은 당연히 그렇다입니다. 좋은 교육은 항상 맞춤형 교육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다 다르죠. 입학 첫날부터 다 다릅니다. 1학년 교사가 예를 들어서 읽기의 기초를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일부 아이들 같은 경우 집에서 많은 대화에 노출되어서 굉장히 상당한 어휘를 이미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가 책을 많이 읽어주어서 책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있고요. 책을 읽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 그리고 심지어는 아직 알아보고 해독을 할 수는 없지만 지면에 보이는 그것과 지면에 보이는 것, 지면에 있는 것과 의미 간에 어떤 연관이 있구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은 대화가 별로 없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고 또 책을 보여주거나 읽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가정에서 온 1학년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사는 이 둘을 다르게 참여시키겠죠. 다른 기회를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1학년 말이 됐을 때 최소한의 글 읽기 능력에 있어서 이 둘은 같아지게 됩니다. 팬데믹도 마찬가지죠. 팬데믹으로 인해서 학교가 기능하는 데 있어서 많은 지장이 생겼습니다. 교사와 학생이 이제 대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결과 교수의 과제가 이제 바로 그 가정의 맥락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가정의 맥락이 학생에게 공부하는 공간과 시간을 제공하는가,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어른이 주변에 있는가, 그리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가, 그리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이제 스트레스는 없는가, 이런 것이죠. 그래서 학생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래서 팬데믹 상황에서 더 쉽게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학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교육이 최소한의 뒷받침을 해줘야만 합니다. 그래서 불리한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이것은 바로 그 맞춤형 지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긍정적 차별 전략, 보충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가정의 뒷받침이 좀 덜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더 많은 시간과 관심, 리소스를 할애하는 차별철폐 조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지 못하는 학생이 누구인가 이제 교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따로 온라인으로 좀 면담을 하자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또는 소그룹으로 학생들을 모아서 온라인으로 보충 수업을 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학생들에게 추가로 시간 그리고 교수 리소스를 할애를 하는 것이죠. 이런 맞춤형 교육을 하는 것은 공교육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각기 따로 이렇게 좀 트래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예, 그래야지만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더욱더 신경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교 교육이 시작되면서 자기주도 학습, 이 에이전시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원교 교육을 하면서 이러한 캐패시티가 부족한 학생들이 학습을 포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How we could foster the agency?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학생들의 에이전시를 길러줄 수 있을 것인가?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때도 언급을 했는데요. 학생들의 에이전시 그리고 내적 동기부여를 키워주는 것은 21세기 교육의 주요 결과물일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함양시킬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배우는 것과 학생들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을 연결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중시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죠? 예, 그들을 알아가야 되겠죠. 물어봐야 됩니다. 제 하버드 강의에서는 학기 초에 제가 학생들과 개별 면담 시간을 잡습니다. 그래서 20분 정도 면담을 하면서 학생 자신에 대해서 말해달라. 하버드에 오기 전에는 뭘 했는지, 관심사가 무엇인지, 목표는 어떤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것은 모든 교사가 학년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개별 면담이 아니라도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서 학생들과 만나고 또 그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들의 열정은 무엇이고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이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과 학생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의 목표는 물론 이런 관심사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겠죠. 학생들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갖도록 지원을 하고 또 있는지 몰랐던 것에 대해서 발견하고 호기심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커리큘럼으로 이것을 하는 예를 들어보면 이 월드 코스에서 했던 것이죠. 예, 발표 때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UN SDG와 정렬된 그 50개의 단원이 들어있는 책입니다. 각 단원마다 학생들이 능동적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기반 학습, 협업 학습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것과 학교 밖의 세상을 연결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즉, 교실을 열어서 외부 세계로 연결하는 것이 동기부여를 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팬데믹이 여러 측면에서 이를 더 쉽게 해주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공부하고 있기 때문이죠. 가정과 교실의 연결이 강해졌습니다. 가정이 곧 교실인 것이죠. 교사가 가정이라는 그러한 현실, 그리고 학생이 환경이라는 현실, 그리고 가족이라는 현실을 교사의 가르침과 통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현실을 학습 소재로 삼을 수 있겠죠. 그래서 쉽게 출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책입니다. 60개의 간단한 수업에서 제시하는 커리큘럼이고요. 월드 코스와 같은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레슨이 5개씩 있고 책을 보면 UN SDG처럼 이렇게 좀 야심찬 목표에서 교육 결과물, 교육 기회로 어떻게 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공동선을 위해서 협업 배우기는 7개의 경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접근법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죠. 자, 질문으로 돌아가서 학생의 에이전시를 키우는 것은 학생과 친해지고 또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학생의 관심사와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 사이에 연결고리를 그 학생이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관심사를 확장시키는 것입니다.